안녕하십니까.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오늘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월드컵 3차 예선 첫 경기를 치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 감독이 10년 만에 복귀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예측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공사 현장에 추락한 70대 노동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다 사망하는 등 응급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국의 권역 응급의료 현장에 1급 비서관을 파견해서 현장 목소리를 듣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진술을 거부한 채 2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북한이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쓰레기 풍선 수백 개를 날려보냈습니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맞대응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몰상식하고 저급하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잠시 후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월드컵 3차 예선 첫 경기를 치릅니다. 홍 감독의 데뷔전이기도 한데 선임 과정 논란으로 성난 여론 탓에 입장권이 수천 장 남은 상황입니다. 올여름 더위가 수치로도 역대 최악의 기록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늦더위가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진다는 예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70대 노동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다가 4시간여 만에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일 오전에도 응급의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건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축산시설 공사 현장. 이 건물 2층에서 70대 용접기사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된 건 지난 2일 오전 8시 11분입니다. 구급대원이 A씨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의식은 있지만 다리와 갈비뼈 등 곳곳에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 하지만 근처에는 A씨를 받아주겠다는 응급실이 없어 50km 떨어진 고신대 병원까지 가야 했습니다. 119에 신고한 지 1시간이 지나 병원에 도착한 A씨. 하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고신대 병원은 가슴뼈 골절로 폐가 손상될 우려가 있어 긴급 수술이 필요했지만 의료진이 부족해 수술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측이 수술 가능한 다른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받아주겠다는 병원이 없었고 결국 A씨는 사고 4시간여 만인 낮 12시 반쯤 숨졌습니다. 사인은 다발성 골절로 확인됐습니다. 다발성 골절이라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떨어지시고 의식이 있으셨는데 의식도 있으셨는데 어쨌든 빨리 119 불러서 가긴 했는데 전공의 공백 사태가 없었다면 환자를 살릴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수도권보다 의료 여건이 부족하다 보니 의정 갈등에 따른 환자 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 지역에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 2곳이나 지역응급의료센터 7곳 모두 지금 현재 응급의료를 볼 수 있는 전문 의료진이 부족해서 지금 진료를 못 보는 과목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평일 아침에 사고를 당한 환자가 의사를 찾다가 숨진 상황. 추석 연휴 기간에는 대처가 더 힘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대통령실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권역 응급의료 현장에 대통령실 1급 비서관들을 보내 응급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 초 사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마다 2곳 이상 총 30여 개 응급실을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찾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 지자체별 상황반을 설치해서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1:1 전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추석 연휴 기간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 상황반을 운영하고 전국 의료기관별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서 특이 상황에 바로 대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응급실을 찾은 걸 두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 당내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의료 공백 사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여야 반응 오늘 어땠습니까? 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걸 고리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가하게 의사 탓과 언론 탓만 반복하는데 응급실에 가면 무엇이 달라지느냐며 보여주기식 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하기 전에 사퇴를 직시하라며 야당이 제안한 비상협의체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6월 꾸린 당 의료개혁 특위를 보강해 응급실 등 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의료 공백 불안을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김종혁 최고위원은 의료개혁이 꼭 성공해야 한다면서도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정책을 수시로 바꿔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사실상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겨냥해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국회 논의를 앞둔 여야 간의 대립이 본격화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되 세대별로 인상폭을 달리하고 소득 대체율 목표치는 현행 40%에서 42%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지난 21대 국회 막판에 논의된 개혁안보다 32년 뒤인 2088년으로 연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1년 만에 나온 정부 단일안이고 사회적 논의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국회도 신속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미래 세대로 국민연금 재정 고갈의 부담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민주당은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것입니까?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국회 상설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신속히 출범시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재정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춘 반쪽짜리 개혁안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 보장은 깎아내렸다며 지난 국회 연금특위 협의 범위였던 43에서 45% 사이의 소득 대체율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해놓고 또 특위를 하자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런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방안을 정부가 덜컥 정책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무모한 실험일 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를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주당은 정부 연금 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철저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추후 구체적인 개혁 방향과 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이 이제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탄정당 수렁에서 빠져나와 민생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꽉 막힌 전국의 책임을 야당에만 지우고 있다며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이를 방탄만 하려고 몰두하는 민주당이 있다는 겁니다. 극한 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라는 것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결과 이 대표 수사검사 탄핵 시도와 법원의 권한을 침범하는 법안 발의 등 경험해보지 못한 입법 독재가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문제의 근원인 이 대표가 결자 해지해야 일하는 국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민생 입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도입 등 협치를 위한 제안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막말 폭언이나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 법률 발의를 막기 위한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을 제정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 대표를 탄압하고 검찰을 이용해 협치를 깬 건 국민의힘이라고 맞받았습니다. 2년 넘게 정부 여당이 무언가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는데 마치 민주당이 발목 잡기 한 것처럼 매도하지 말란 반박입니다. 국회는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통법부가 아닌 입법부란 점을 상기시키며 정부 여당의 인식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도 깎아내렸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의회의 독주가 되겠습니까?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국회와 야당의 노력이라고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또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추경호 대표의 현실 인식은 너무 아쉽고 저주를 퍼붓고는 갑자기 민생을 위하는 척하는 건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민생을 위한 제안에 진정성은 있는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야당은 또 여당 원내대표의 연설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역할은 도외시한 채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는 데만 치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루 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맹폭을 퍼부으면서 대표 연설마저도 공방만 남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석 선물을 받지 않겠다며 인증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SNS에 받기 싫은데 왜 또다시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보내냐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스토커 수사나 중단하라고 적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도 불통령의 선물이 보기 싫다며 반송했고 진보당 윤종우, 전종덕, 정혜경 의원 역시 국회 개원식도 오지 않고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추석 선물을 반송한다는 글과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의례적인 선물마저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SNS에 정중한 사양이 아닌 거부와 반송 인증으로 상대를 모욕하는 호들갑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이 보낸 송이버섯을 나눠줬을 때 일부 보수정당 의원은 썩 달갑지 않았지만 거절하지 않았고 문재인,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선물을 돌려보낸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 이번 주 들어서 2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은 3주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인 영향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부동산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던 성동구 일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최근 들어 매수세 감소가 확연합니다.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문의가 좀 줄어들긴 했죠. 전세 대출도 규제한다고 하니까 한 8월 말부터 이제 좀 줄어든 것 같긴 해요.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강남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문의 자체가 없어요. 문의 자체가 없으니까 손님이 끊겼다고 봐야죠. 7월 기준 8천 건을 훌쩍 넘어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의 경우 8월 들어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24주 연속 올랐지만 상승폭은 3주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대출 여건에 대한 관망세에다 단기적으로 급등한 단지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매물 소진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까지 이어지면서 과열됐던 시장이 다소 진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같은 정부 대책이 단기적으로 꿈틀대는 집값을 누를 수는 있겠지만 일부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금리 인하가 예고돼 있는 상태에서 전세 가격은 또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공급 부족이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집값 상승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글로벌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된 데다 수도권 지역은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서 집값 상승 흐름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주택시장의 성수기인 가을 이사철의 집값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대책의 성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KB국민은행도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1세대 1주택 1세대의 수도권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이사나 갈아타기 등 기존 보유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예외로 뒀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취소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우리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와 서울시는 세금 1,682억 원의 지연 이자까지 돌려줘야 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1,680억 원이 걸린 론스타의 세금 반환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법인세 1,530억 원을,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단이 유지된 건데 여기에 지연이자까지 더해지면 지급 액수는 대폭 늘어납니다. 지난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였다가 2010년 다시 팔면서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겼습니다. 과세당국은 론스타와 상위 투자자들에게 8천억 원이 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고 론스타 등은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대법원은 론스타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가운데 1,600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또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는 과세 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 징수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지만 지난해 1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1,682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원천 징수로 충당했던 법인세가 취소돼 없던 일이 됐고 이에 따라 론스타 측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돌려받을 권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2심에서도 정부와 서울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양측이 불복해 대법원에서도 법리 다툼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낮 1시 40분 김혜경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2시간 만에 조사를 마친 뒤 김혜경 씨 변호인은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형식적인 수사라고 생각해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잠시 뒤 오후 8시부터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월드컵 3차 예선 첫 경기를 치릅니다. 10년 만에 다시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 감독이 처음 시험대에 오르는 만큼 축구팬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영수 기자. 네,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네, 오늘 홍명보 감독의 데뷔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2시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홍명보 감독은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대표팀을 한번 이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그때 성적이 많이 안 좋았고요. 그리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다 지난 7월이죠. 클린스만 감독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대표팀 지휘봉을 전격적으로 다시 잡게 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오늘 팔레스타인전이 복귀전 그리고 또 동시에 데뷔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극마크를 다시 달게 된 홍명보 감독은 조금은 긴장하고 또 심경이 복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팀을 처음 소집했을 때는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 이렇게 속내를 내비쳤고요. 어제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웃음기 싹 가신 상태로 최대한 차분하고 때로는 무겁게 결의에 찬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표팀은 물론이고 홍 감독 본인에게도 중요한 경기라는 걸 방증하는 거겠죠. 실제로 오늘 경기 자체 의미가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올라갈 나라를 결정하는 3차 예선의 첫 경기입니다. 3차 예선은 6개 나라가 한 조를 이뤄서 상위 2팀이 본선행 티켓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 예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본선에 올라가게 되면 11회 연속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쓰게 됩니다.
예, 감독 선임 과정에서 워낙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팬들 분위기도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손흥민, 이강인 같은 유럽파를 내 눈앞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축구대표팀의 A매치는 항상 큰 인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관중들이 모이기는 했습니다. 뒤에 어린이들, 이게 어린이들 팬들도 많이 왔고요. 네, 그런데 관중석이 다 팔리진 않았습니다. 4,500석 정도가 저녁 6시 기준으로 남아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 정확한 집계가 나오려면 전반전을 마친 뒤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에 표값 인상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현장을 찾은 축구팬들 새로 출항하는 홍명보호의 성공을 위해 힘찬 응원을 보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로 발탁된 선수들도 많고 해서 다들 잘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팬으로서 그냥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또 다양한 전술이나 좋은 경기 이끌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피파 랭킹 이런 것도 많이 공부하고 왔거든요. 두 골은 넣지 않을까.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네, 아직은 싸늘한 팬심을 돌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홍명보호의 압도적인 경기력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상대는 피파 랭킹 96위, 23위인 우리보다 한참 아래인 팔레스타인입니다. 다득점을 기대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많은 골보단 이기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선발 명단이 안 나왔지만 운동장 안팎의 구심점인 캡틴 손흥민은 출전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 A매치 통산 128경기 출전으로 이영표를 넘어 단독 4위가 됩니다. 내친 김에 골망까지 흔든다면 그것도 2골을 기록하면 50골 황선홍 감독과 A매치 최다골 기록 공동 2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한솥밥을 먹을 18살 고등학생 양민혁이 오늘 태극마크를 달고 그라운드를 밟을 수 있을지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전이 열리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이틀에 걸쳐 대남 쓰레기 풍선 수백 개를 날려보냈습니다. 이번에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도발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며 몰상식하고 저급하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조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도블록 옆으로 접근이 통제돼 있고 그 안에 쓰레기가 흩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에 실려온 잔해물이 국회의사당 주변에 떨어진 겁니다. 북한은 밤사이 풍선 400여 개를 부양한 데 이어 날이 밝자 다시 날려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100여 개가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 등에 떨어졌습니다. 풍선 안엔 종이와 플라스틱 등 쓰레기가 담겼을 뿐 이번에도 위해 물질은 없었습니다. 북한의 별도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일단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어떻게 하겠다, 어떤 평가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좀 적절치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이틀 연속 북한의 대남 풍선이 날아들면서 올해에만 벌써 13번째 풍선 도발이 누적되는데 가장 최근은 지난달 10일이었습니다. 한동안 북한의 풍선 도발이 잠잠해 우리 측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북한 주민과 북한군의 잇따른 귀순이 영향을 준 거란 분석도 나왔지만 25일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선 겁니다. 양측의 어떤 회색지대 도발 내지는 이 심리전 방송 이게 이제 방송 내지는 오물 풍선으로 이게 이제 팁포테 주고받기식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우려가 되는 건 이렇게 주고받기를 하다 보면 이게 무력 충돌에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수해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몰상식하고 저급한 행위를 반복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의 전단을 풍선 도발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민간의 정보 전달을 위한 자발적 행위는 결코 도발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먹방 유튜버 찌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사이버 레카 사건 기억하시죠? 가해자로 지목된 유튜버들이 구속 상태에서 내일부터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튜버 카라큘라가 옥중에서 찌양에게 보내는 자필 편지를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허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찌양 관계자를 통해 입수한 카라큘라의 자필 편지입니다. 카라큘라는 직접 작성한 5장 분량의 편지에서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한 뒤 찌양에 대한 공갈방조 부분은 억울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찌양의 가슴 아픈 사연과 고통의 시간에 위로를 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카라큘라는 편지 끝부분에 읽어줘서 고맙다며 공손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줄곧 찌양 협박범이 된 부분에 대해 억울하고 분통하다는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카라큘라는 유튜버 구지혁이 찌양을 상대로 벌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카라큘라는 구지혁에게 찌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라큘라는 내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이버 레카로 불리는 유튜버 구지혁 등과 함께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카라큘라의 주장은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허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수사팀은 무혐의로 결론을 낸 가운데 수사심의위는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김태원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 심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여자인 최 목사나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면 진술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직접 담당 수사관 기획정책과 담당자와 통화도 했지만 다 무시되고 배제된 상태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신속 수사 지시로 속도를 내기 시작한 수사는 지난 7월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출장 조사, 총장 패싱 등 논란을 거쳐 수사팀은 지난달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고 이 총장은 보고 이튿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면서도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 소집했습니다.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각에서는 수심위 소집을 놓고 무혐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만약 수사팀 의견대로 불기소를 권고하면 과주기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소 의견이 나온다면 검찰이 짊어질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김 여사가 연루된 6개 혐의가 안건에 올랐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등 금품의 대가성이 있는지, 최재형 목사가 요청한 사항들이 청탁이고 대통령의 직무에 속하는지, 다시 말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한 당일 기소 여부에 대해 수사팀에 권고할 의견을 의결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폭행당해 숨지거나 다치고 불법 구금을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5.18 유공자 등 841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430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헌법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며 반인권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한 만큼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억제하고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가 스포츠 의류인 룰루레몬 스포츠 브라를 물에 젖은 채 오래 내버려 두면 다른 옷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선호도가 높은 7개의 브랜드 스포츠 브라를 조사한 결과 룰루레몬 제품 가격이 가장 높아 제일 저렴한 안다르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룰루레몬 제품은 조사 대상 브랜드 가운데 유일하게 물 견뢰도가 권장 기준에 미달해서 젖은 채 오래 내버려 두면 다른 옷을 변색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남산 곤돌라가 2026년 봄 운행을 목표로 본격 착공했습니다.
자연을 지키면서도 더 많은 사람이 이동에 제약 없이 남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대도시 서울 한복판에서도 무려 1000종 가까운 동식물을 품고 있는 남산. 2009년 당시 오세훈 시장의 남산 르네상스로 생태계가 복원된 지 15년 만에 또 한 번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친환경 곤돌라 착공으로 명동역에서 정상까지 5분 만에 오를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곤돌라는 케이블카와 달리 역과 바로 이어지고 유모차나 휠체어도 충분히 들어가서 이동약자들도 쉽게 남산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문화 항류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장애인들도 남산에 올라가서 정말 편안하게 남산을 바라보면서 비자행과 같이 정말 행복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너무 감격스럽고. 남산 곤돌라 공사는 생태,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곤돌라 지주 5개 중 2개만 남산공원에 설치하고 높이는 초기안보다 15m 낮춰 경관을 최대한 가리지 않게 했습니다. 공사하는 동안 나무가 훼손되지 않게 가설도로나 공중밧줄을 이용해 자재를 나르고 공사가 끝나면 다시 기존 식생을 심어 최종 훼손 면적이 20제곱미터, 6평을 넘지 않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남산 케이블카는 운영사가 모든 수익을 챙겼던 것과 달리 곤돌라 수익은 전부 지속 가능한 남산 보전을 위해 재투자됩니다. 수익은 모두 다 남산의 생태계를 살리고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곤돌라를 유지 관리하는 데 아마 오롯이 쓰이게 될 겁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남산의 새 운영 모델을 보여줄 남산 곤돌라는 2026년 봄 첫 운행을 시작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가을의 시작과 함께 누그러들었던 밤더위의 기세가 다시 강해집니다. 오늘 밤사이 열대야 기준인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곳이 있겠고 서울 등 25도를 밑도는 지역도 체감 온도는 이보다 높아 열대야에 버금가는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또 내일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늦더위가 계속됩니다. 서울 낮 기온이 30도로 수도권은 오늘보다 조금 높아지겠고 대전 31도, 광주 31도, 대구 32도 등 다른 지역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지만 역시 체감 온도가 이보다 높아 폭염 수준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도 불안정해집니다. 이에 따라 내륙 대부분 지역에 기습적인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늦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70대 노동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다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일 오전 8시 10분쯤 부산 기장군에 있는 축산시설 공사 현장 2층에서 70대 용접기사 A씨가 추락해 가슴과 다리뼈 등이 부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119 구급대가 응급실을 찾은 끝에 50km 떨어진 부산 고신대병원으로 옮겼지만 당시 병원에는 A씨를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고신대병원은 A씨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고 A씨는 사고 4시간여 만인 낮 12시 반쯤 숨졌습니다. 대학교 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여대생이 100m 거리 응급실에서 이송을 거부당해 다른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단과대학 앞 벤치에서 여대생 20살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응급조치하며 100m 떨어진 조선대병원 응급실에 연락했지만 이송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교통사고로 다친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 16곳으로부터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아 사고 발생 4시간 반 만에 강원도 원주의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70대 A씨는 어제 오후 9시쯤 청주시 오창읍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전세버스와 충돌해 크게 다쳤습니다. 119 구급대는 청주권 병원 4곳에 이송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수용 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인근 2차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은 뒤 다시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12곳의 병원으로부터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 가운데 첫 번째 조사인 만큼 다른 전공의 대표들의 소환도 잇따를 예정입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박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 뒤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에 대한 첫 조사입니다. 박 대표는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의료 왜곡의 본질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그릇된 의료 정책만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전공의 집단 사직이 개개인의 선택이었다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박 대표 소환 조사에 의사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서울대 의대 등 5개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도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수업에 복귀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겼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차원입니다. 경찰은 이면택 의협 회장과 전 의협 비대위 김태구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6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지난 2월부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9일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전공의 대표에 이어 삼성 서울병원과 가톨릭 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도 각각 불러 빅5 병원 전공의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의학계 안팎의 원로 교수 49명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대한민국 의료를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교수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호소라는 시국 선언문에서 6개월 이상 진행 중인 의료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더위가 유난히 길고도 극심했던 올 여름은 역대 최악의 더위 기록을 세운 게 맞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에서 올여름 기후 분석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더위 기록은 물론 장맛비 집중률도 역대 최고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더위를 넘어 푹푹 찌는 한증막과 가마솥 같은 폭염이 전국을 강타했던 올여름. 최악 더위는 체감뿐만 아니라 기상청의 공식적인 수치로도 증명됐습니다. 올여름 전국 평균 기온은 25.6도로 전국 기상관측망이 구축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전국 열대야 일수도 20.21로 평년의 3배에 달하며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급기야 서울은 열대야가 한 달 넘게 39일이나 나타난 가운데 34일 연속으로 이어지며 최장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바닷물 온도도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는데 23.9도로 10년 평균보다 1.1도 높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확장해 한반도에 덥고 습한 남서풍이 자주 분데다 중후반에는 대기 상층에도 따뜻한 티베트 고기압이 뒤덮으며 강도 높은 폭염과 열대야가 길게 이어진 겁니다. 더위뿐만 아니라 장맛비도 역대급이었습니다. 여름철 전국 평균 강수량은 예년보다 적었지만 이 중 80%에 달하는 비가 장마철에 집중됐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으로 평년보다 30%나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며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9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올해 장마철은 남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수분한 공기가 올라오고 북쪽에서는 상층의 찬 공기가 남하하여 정체전선상에서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충돌해 좁은 지역에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기록적인 여름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해수면 온도가 높은 가운데 9월 중순까지는 늦더위와 태풍으로 인한 극한호우의 위험이 남아있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한 매체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뿐 아니라 당사자도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는데요. 야당은 선거농단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에 포함하겠다고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5선 중진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은 공천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지역구를 옮겨 경남 김해갑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이 같은 결정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로 불거졌습니다.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면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는 현역 의원 증언이 나왔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천은 당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고 결과적으로 컷오프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는 겁니다. 김 전 의원도 YTN과 통화해서 당시 공천과 관련해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 당시 당 공천관리위원들도 김 전 의원이 어차피 컷오프 대상자였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기매로 재배치해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주셨고 제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사정들을 검토하다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선거농단이 드러난 것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로 해당 의혹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해 사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문이 무성하던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의혹에 당사자들 모두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부인하고 있지만 야당이 향후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 열리는 가운데 최재형 목사가 진술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최 목사와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측은 오늘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오후 예정된 수사심의위는 사건 당사자인 최 목사를 배제하고 김 여사 측 변호인과 검찰만 의견을 진술하는 반쪽 자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씨 소환 시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거라며 비판했는데 검찰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에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는 2시간 만에 끝났는데 김 씨 측은 진술을 전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수사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냥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 검찰의 막장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현 정권 집권 이후 추석 때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혜경 씨 측이 출석 일자를 직접 선택했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우선 지난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청했지만
50일이 지나도록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 지연이 우려돼 서면 조사로 대체하겠다고 통보하자 김 씨 측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이 의도적으로 추석 직전 야당 대표 배우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려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 일정 때문에 오는 19일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검찰 동의하에 최종 출석 날짜를 정했다고 재반박하며 조사 날짜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기획 수사가 아니고 2021년 시민단체 고발을 단서로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적법한 영장의 기초에 신중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제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영장 청구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내 또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와 당시 일부 수사 기록은 공수처가 열람을 허가해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재정 안정에 힘을 실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로 넘겼지만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여당은 올해 안에 성과를 내보자며 빨리 특위부터 꾸리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야당은 논의를 시작하려면 연금을 푼돈으로 만들려는 꼼수부터 그만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야당은 보험료율만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은 현행 수준에서 묶겠다는 정부 연금 개혁안이 국민 동의를 받지 못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돈을 더 거두려면 소득 대체율도 50%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21대 국회 공론화 결과는 물론 여야 합의 직전까지 갔던 44%보다도 2%포인트 후퇴했다는 겁니다. 더 내고 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연금의 본질을 외면하는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지급액을 자동 조정하는 방안 역시 삭감을 위한 꼼수라며 지금도 용돈 수준인 국민연금이 푼돈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연금제도 전반에 구조개혁을 같이 하자더니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이란 편협한 안이나 들고 왔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저희가 요구했던 거에 상당히 못 미치게 온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싶은 마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안에 구조개혁까지 끝내려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숫자 논의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금 고갈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지속 가능성에 세대 간 형평성까지 고려했다며 정부 개혁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미루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는 반드시 적기에 해내야 할 개혁이죠.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입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며 일단 국회 특별위원회와 여야정 협의체부터 띄우자고 제안했습니다. 21년 만에 단일안을 낼 만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젠 국회가 성과를 내보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연금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이후 17년 동안 손대지 못한 연금 개혁의 최대 쟁점은 결국 이번에도 받는 돈, 즉 소득 대체율입니다. 여당은 정부 안대로 42%에서 야당은 적어도 21대 국회 때 마련한 44%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출발부터 줄다리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9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내년도 온누리 상품권 관련 예산이 5조 5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올해보다 5천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정부는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는 온도차가 보이는데요.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7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각 지자체가 국비와 지방 예산을 합쳐서 개별적으로 발행을 하는데 발행된 지역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1조 2천억 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지만은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 지원이 줄면 5에서 10%인 할인율이 낮아져서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발행 취지에 맞게 지역화폐 사용처와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전통시장 수요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중앙정부 재정 지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자체마다 발행하는 지역화폐와는 달리 온누리 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에서 발행해 각종 부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는 발행 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인접한 지역 소매업 매출이 줄어들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 분량이 삽시간에 소진된 가운데 다음 주부터 추석 환급 행사가 시작되고 사용처도 늘어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인 도심의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을 자주 찾는 사람들에게 온누리 상품권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보탬이 되잖아요. 싸잖아요. 이게 5% 되고 그렇잖아요. 5% 되고 10% 할 때는 못 샀어요. 종이로 된 온누리 상품권을 파는 시장 근처 금융기관에는 추석 할인 판매 분량이 동났고 평소처럼 5% 할인분만 판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지난 2일부터 종이형은 10%, 모바일형과 카드형 등 디지털형은 15% 할인 판매했는데 4천억 원어치가 삽시간에 동났습니다.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환급해주는 행사가 열립니다. 구매액이 3만 4천 원을 넘으면 만원, 6만 7천 원을 넘으면 2만 원을 되돌려줍니다. 오는 10일쯤부터는 순차적으로 사용처도 크게 늡니다. 전통시장 안에 있지만 가맹이 제한됐던 한의원이나 방앗간 등 소규모 제조업, 태권도 학원이나 피아노 학원, 노래 연습장 등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 이들 업종 운영주들은 소비자들이 건넨 온누리 상품권을 거절하지 못해 일단 받아는 왔지만 융통의 일부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추석 무렵부터는 100년 소상공인 인증을 받은 곳에서도 순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점 상인과 고령 소비자가 많은 전통시장의 특성상 종이 형태가 아닌 디지털형 사용 확대가 숙제입니다. 일반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인 카드형 상품권을 건넸는데 온누리 상품권 가맹이 안 된 노점 상인이 일반 카드로 결제해버린 데 따른 실랑이가 적지 않습니다. 이게 온누리 상품권으로 해가지고 나가야 할인돼서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표시를 해줬으면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그거 된다고 표시를 해줬으면은 소비자가 이제 찾을 수 있겠는데 이거 굉장히 불편하네. 계속 물어봐야 하고. 정부 예산안에는 내년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가 올해보다 5천억 원 많은 5조 5천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분리 배출되지 않고 쓰레기와 섞여서 버려지는 일회용품 얼마나 될까요? 국내에서 연간 70만 3천 톤이 넘습니다. 생활 폐기물로 버려지는 일회용품은 종이컵과 광고 선전물 같은 폐 종이류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접시나 용기 등 폐 합성 수지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 인식 어떨까요? 우리 국민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가장 심각하고 이어서 산업 폐기물, 생활 쓰레기, 유해 화학물질 순으로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심각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이 무분별하게 쓰이는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플라스틱 관련 정책에 만족하는지 물었더니 국민 약 30% 정도만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일회용품 얼마나 쓰고 버리셨습니까? 다가오는 추석에 선물 주고받으실 텐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포장 쓰레기도 만만치가 않죠. 부직포 대신 종이 가방을 사용하거나 100% 사탕수수 포장재를 활용하는 등 친환경 행보에 나서는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추석 선물로 인기인 참치와 햄 통조림 세트입니다. 종이 상자 안에 재활용한 플라스틱 고정제가 들어갔습니다. 선물 포장에 사용하는 부직포 가방입니다. 일부 품목은 종이 가방으로 대체했는데 손잡이까지 모두 종이 재질입니다. 고정제까지 종이로 된 김 선물 세트도 등장했습니다. 이번 추석을 맞아 멸균 우유팩과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패키지를 적용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치 소비 트렌드에 맞춰 친환경 선물 세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명절 특수를 맞은 백화점도 친환경 움직임에 앞장섰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과일 선물 세트에는 코팅이 안 된 재생용지가, 와인 등 식료품에는 자연에서 생분해되는 사탕수수 상자가 쓰였습니다. 다 쓴 페트병은 고기를 신선하게 보관할 보냉 가방으로 변신했습니다. 페트병을 갈아서 만든 원단으로 만든 보냉 가방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캔 뚜껑과 같이 불필요한 포장을 빼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90톤 넘게 줄인 식품업체도 있습니다. 쓰레기가 덜 나온다는 점에서 소비자도 만족입니다. 가능하면은 재활용된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을 구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쓰레기가 많이 안 나와서 뒤처리할 때도 너무 용이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로 환경을 생각하는 젊은 층이 늘면서 유통기업들의 친환경 행보는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그 카페나 그런 곳에서 친환경적으로 그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으면 더 미래를 사용하는 기업이구나라고 생각돼서 더 긍정적인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과대 포장은 줄이고 가치는 살린 친환경 선물들이 한가위의 설렘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에게 350억대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비판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현 경영진의 책임을 거론하기 시작했고 우리금융이사회가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또다시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은행 부정대출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은행이 자체 감사를 벌여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에게 350억 원대 특혜성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고를 누락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은 뚜렷한 불법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이 원장은 현 경영진의 개혁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개혁 의지가 혹시 없는 건 아닌지 그런 측면에서 꼭 그게 법률적인 의미의 제재가 됐건 법률적인 의미의 제재가 아니게 됐건 그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최근에 매니지먼트가 책임이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자체 감사 종료 후 금감원 보고를 하지 않았고 금감원은 지난 4월 제보를 받고 나서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금감원은 조사를 통해 우리은행 외에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특혜성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이러자 임종영 우리금융회장은 지난달 28일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 금감원 조사나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거론했지만 책임을 묻는 주체는 금감원이 아닌 이사회나 주주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그런 어떤 직접적인 책임은 이사회라든가 주주들이 묻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사회가 주주가 할 몫이지 저희 몫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금감원은 우리금융과 은행에 대한 2차례 수시 검사 외에 그룹 전반에 대한 정기 검사를 예고했습니다. 우리금융이 그간 공들여 준비해온 동양과 ABL 생명 인수 작업도 결국 금감원의 대규모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지난달 한국 조선업계의 글로벌 수주 점유율이 2%에 그치면서 한 달 만에 1위 자리를 다시 중국에 내줬습니다. 영국의 조선 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387만 CGT로 지난해보다 27%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8월 8%의 수주 점유율을 보였지만 지난달에는 2%를 기록하며 더 낮아졌고 중국이 전 세계 발주량의 90%를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470억 원 이상 줄이고 원전 지원 예산은 최소 500억 원 이상 확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5,717억 원으로 올해보다 7.7% 감소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조정은 융자와 지원금 등 단순 지원금을 줄이고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보안관실은 조지아주 윈더의 아팔라치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며 용의자로 이 학교 학생 14살 콜트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학생을 살인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며 성인범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2달 앞두고 학교에서 대형 총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총기 문제가 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지 주목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에서 이런 비극을 끝내야 한다며 총기 규제를 강조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범을 괴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유세장 한가운데 대형 방탄유리로 둘러싸인 무대에 오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조지아 에팔레치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총기 폭력이라는 전염병을 영원히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 parents have to send their children to school worried about whether or not their child will come home alive. It's senseless. We've got to stop it.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런 상황을 정상이라고 여겨선 안 된다며 의회에 총기 규제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격용 총기와 고용량 탄창을 금지하고 총기 구매자의 신원 확인 강화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Congress to do something. To do something. Enough is enough. And I cannot say this enough. 지난 7월 유세 현장에서 피격당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2줄짜리 게시물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병들고 정신 나간 괴물이 소중한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총격범을 비난했지만 총기 규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대선을 2달 앞두고 벌어진 학교 총기 사건으로 총기 규제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격 사건이 벌어진 조지아와 펜실베니아 주가 이번 대선 승패를 가를 핵심 경합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 여론조사 결과 조지아에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이 48대 47%로 박빙이었고 펜실베니아에서는 두 후보 모두 47%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CNN은 결국 두 경합주를 차지하는 후보가 11월 대선을 승리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러시아 스파이로 의심받다 죽은 채 발견된 흰 돌고래 발디미르가 총격을 받아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동물 권리단체 노아 앤 원웨일은 발디미르의 사체를 확인한 결과 여러 곳에서 총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범죄 행위에 의한 죽음을 배제할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이라며 경찰이 신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한 30대 남성이 착륙을 앞둔 여객기의 비상구를 열어서 승객 190여 명이 공포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이 남성에게 수리 비용 등 7억여 원을 항공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기 문으로 세찬 바람이 들이치고 승객들은 몸조차 가누지 못한 채 겁에 질렸습니다. 지난해 5월 32살 A씨가 승객 197명을 태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문을 200여 미터 상공에서 연 겁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상문과 탈출용 슬라이드 등이 부서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수리비를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1년 3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항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수리비 등 7억 2,700여만 원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A씨는 앞서 형사재판에서는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당시 A씨가 조현병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승객 15명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재택 치료를 받다 숨진 11살 초등학생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A군의 유족이 정부와 인천 남동구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보건소 당직자나 소방대원 등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합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유관 부처들과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에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행정안전부와 산업부,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논의 결과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필리핀의 스쿠버 다이빙 명소인 보홀섬에서 산호에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름을 새겨 넣어 당국이 이 장소를 폐쇄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일간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보홀주 팡라오시는 지난 2일부터 유명 다이빙 포인트인 버진 아일랜드의 다이빙 등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낙서를 발견한 다이빙 강사는 지난 7월 1일 산호의 낙서를 처음 찾았습니다. 이후 지난달 30일 다시 버진 아일랜드를 방문했을 때 김민, 소윤 등 최소 13개의 이름이 산호에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에서는 더위가 심하진 않았지만 내린 비로 인해서 후텁지근함이 감돌았고요. 네, 그 밖에 서쪽 지방과 경남 곳곳에서는 폭염특보가 확대되는 가운데 33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늦더위가 계속됩니다. 우선 밤 사이에는 열대야나 열대야에 준하는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역시 예년 기온을 웃돌겠고 체감 온도는 33도 안팎으로 폭염 수준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동해안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양은 5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서는 종일 기습적인 소나기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도 늦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등산을 계획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가을로 접어든 만큼 주의해야 할 것이 있잖아요. 네, 바로 벌인데요. 검은 옷을 입은 경우 그리고 향수를 사용한 경우 벌을 자극할 수 있어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벌에 쏘일 경우 바로 씻어낸 뒤에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구토나 설사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다면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고은지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